안녕하세요. 저는 어수강 수학의 어수강이고요. 오늘은 고등수학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에서는 다음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내신 등급은 무조건 높은 게 좋은 건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내신이 좋은 건지,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내신 관리 전략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중학교 때는 사실 수학 A인 친구들 대부분인데 그 친구들 중에 고등학교 가서 1, 2등급 받는 애들 사실 별로 없잖아요. 왜 고등수학에서는 무너지고 그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신 등급은 무조건 높은 게 좋은 걸까요? 생각해보면 사실 답이 당연히 높을수록 좋다일 것 같죠. 근데 얘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자, A라는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1등급을 받고 2학년 때는 2등급을 받고 3학년 때는 3등급을 받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친구는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평균 2등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학생 B는 1학년 때는 5등급을 받고 2학년 때는 3등급을 받고 3학년 때는 1등급을 받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친구는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평균 3등급이 됩니다. 그러면 등급만 따지면 당연히 학생 A가 학생 B보다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2등급이 3등급보다 좋은 거니까요. 근데 대학에서 선발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A보다는 B를 선호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되게 당연한 건데 입시를 생각할 때 대학의 입장에서 입시를 생각해보면 본질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우수하냐를 생각했을 때 대학에 입학하면 전공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대학에 가서는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성적이 올라가고 있죠? 1학년 때는 공부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결국 극복하고 1등급을 받은 게 된 거잖아요. 사실 학년이 올라가면 과목이 어려워지고 양도 많아질 텐데 얘를 1등급을 받았다면 분명히 1학년 때 겪었던 어려움은 극복했고 그 과정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배웠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 학생은 잠재력이 더 있는 학생이고 그 잠재력이 꽃피우기 시작한 학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도가 허락하는 선에서는 어떻게든 A 학생은 떨어뜨리고 B 학생을 뽑으려고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등급은 무조건 높다라고 해서만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막 실력은 없는데 찍어서 뭔가 많이 맞춰서 점수가 잘 나왔다면 좋아해야 될까요?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이면 찍어서 맞으면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근데 내신에서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12번의 시험이 있잖아요. 결국에 자기 실력대로 수렴할 겁니다. 실력을 쌓지 못하고 유행껏 잘 나온 점수는 결국에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면 하향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별로 좋은 내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내신은 당연히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3년 내내 전교에서 최상위권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상향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높은 게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에 대한 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케이스 말고 또 굉장히 의외의 케이스가 있거든요. 자,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사실 해마다 드물지만 있는 일이기는 한데요. 물론 일반고에서 있는 일은 아니고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해마다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학생은 1학년 때도 3등급, 2학년 때도 3등급, 3학년 때도 3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이 학교는 전교생의 30% 정도가 서울대를 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3등급이면 무난히 서울대를 가는 학교예요. 3등급이라고 해서 결코 나쁜 등급이 아닙니다. 근데 한 학생은 같은 학교의 학생인데 7등급, 7등급, 7등급 이 정도의 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같은 학교고 성적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학생이 이 학생보다 훨씬 더 내신이 좋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두 학생이 같은 해에 서울대의 같은 과에 같은 전형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최종 합격했어요. 왜 그럴까요? 같은 학교에서 같은 해 똑같이 서울대 같은 과를 같은 전형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떨어진 거는 뭐냐면 이 친구는 내신 따기 쉬운 과목만 골라 들었습니다. 자사고에서 수강 신청을 해서 듣는 학교였거든요. 근데 이게 왜 심화 과목을 듣냐 안 듣냐의 차이가 크냐면 심화 과목을 들으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수학 심화 과목을 선택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사회 과목에서는 심화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사회 과목을 듣는 애들이랑 같이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수학 심화 과목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니까 사회 같은 과목에는 시간을 투자를 많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심화 과목 선택 하나도 안 한 애들은 사회도 투자를 많이 할 거잖아요.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화 과목을 한두 개만 선택을 해도 등급에 영향이 많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내신 관리한다고 해서 심화 과목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았고 이 친구는 거의 모든 심화 과목을 최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등급은 안 좋아요. 그렇지만 이 학생의 성향은 당장의 성적을 따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싶은 걸 공부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뭔가 느끼고 배운 게 많았겠죠? 그게 서류에서 다 드러납니다. 뭐 세특이든 뭐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할 때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뭐 3년 동안 선생님 하면 30명의 교사가 학생 하나를 놓고 팀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다면적인 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마 정리하면 2만 자가 넘을 거예요. 다 학생부를 요약하면 2만 자가 넘을 텐데 30명의 교사가 한 학생을 2만 자로 평가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다면적인 평가가 되겠죠. 등급은 7등급이지만 이 학생의 성향이나 실력이 서류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심화 과목 드는 게 전혀 없죠. 내신 따기만을 위한 공부를 했잖아요. 실제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실력을 별로 쌓지는 못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취업하겠다고 학점관리하면 중요한 전공인데도 사실 필수가 아니면 듣지 않고 학점 잘 주는 교양 과목 듣는 경우가 대학에서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교수님들 엄청 싫어하세요. 근데 얘는 고등학교 때 벌써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대학에서 엄청 싫어하는 걸 교수님들이 엄청 싫어하는 걸 벌써 고등학교 때부터 벌써 하고 있네? 당연히 좋은 대학에서 뽑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은 숫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숫자가 하는 이야기를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우수한 학생이다라는 걸 입증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렇게 등급이 평균 2등급이고 얘는 3등급이지만 A라는 학생이 대학 가기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우수하다는 걸 내신을 통해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을 가기가 힘든 거고 B 학생의 경우에는 내신을 통해서 내가 우수한 학생이라는 걸 입증하는 게 무난하고 쉽기 때문에 대학에 가기가 쉬운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학생은 3등급이지만 등급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학교에서 보통 3등급이면 서울대 무난하게 갑니다. 근데 이 학생은 서울에서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나는 편한 과목만 골라 듣는 학생이야 라는 게 서류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게 입시에서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우수한 학생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하나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고 3년 동안 두 번째는 우상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고등학교 내신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년 동안 최상위권 성적 유지하기, 두 번째는 1학년 때는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우상향해서 결국에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기,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중에 더 좋은 전략은 뭘까요? 당연히 가능하기만 하다면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3년 내내 최상위권을 하는 게 가능하기만 하다면 더 좋습니다. 근데 얘는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의 목표는 뭐냐면 3년 동안 전 과목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게 대부분의 학생들의
목표예요. 근데 그거 성공하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걔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학교 때 애들이 자기가 상위권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뭐냐면 나 전 과목 A야 뭐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A가 얼마나 의미가 없는 지표냐면 여기 근처에 문헌중이 그래도 좋은 학교라고 좀 소문이 나 있는 학교죠. 그 다음에 안양으로 넘어가 보면 귀인중학교가 사실 전국 단위로도 좀 꼽아주는 학교잖아요. 수학 과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수학 A가 전교의 5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A라는 건 나는 중간 정도 이상은 해 라는 거지 내가 A라는 게 상위권이라는 걸 의미하는 지표는 전혀 아니거든요. 이걸 좀 더 구체적인 숫자로 바꿔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전교생이 100명이 있으면 50명이 A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 마이스터고 같은 이렇게 대학이랑은 직접적인 관계가 별로 없는 데로 빠지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2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때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80명 중에 50명이 A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현행 9등급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등급은 4%거든요. 1등급은 4%. 그럼 80명 중에 4%니까 몇 명이냐면 3.2명이 1등급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등급은 1등급과 합쳐서 11%까지이기 때문에 7%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5.6명입니다. 보통 일반고 기준으로 3등급부터는 별로 좋은 등급이 아니에요. 2등급이 괜찮은 거에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8.8명이니까 반올림해서 9명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중학교 때 A 받았던 건 50명 있잖아요. 저 80명 중에. 그 중에 9명만 1, 2등급을 받으니까 이 50명 중에 몇 명이 41명은 3등급 이하가 되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망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 중학교 때는 A 받았는데 고등학교 오니까 3등급 이하야. 근데 3등급도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3등급 말씀드리면 12%예요. 이거 해봤자 9.6명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넉넉하게 잡아봤자 19명이 채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50명, A를 받았던 51명 중에 31명, 즉 62%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은 4등급 이하가 되는 겁니다. 4등급부터는 망했다는 소리가 사실 절로 나오거든요. 그럼 4등급은 인서울 자체가 안 됩니다. 일반고에서 내신 4등급이면 내가 인서울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내 내신은 휴지 조각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갈 수 없는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학교 때 A를 받았던 50명 중에 31명은 고등학교 가면 내신이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 인서울을 목표로 생각한다고 했을 때. 근데 사실 지금 공부하면서 중학교 때 수학 A면 다 인서울 생각하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사실 목표가 말이 인서울이지 서울 끝자락에 있는 그런 학교 목표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이름 들으면 아는 학교 목표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상은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부터 그러니까 예비 고1부터 지금 현 중3부터는 5등급제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등급의 비율이 변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상위 10% 안에 들어야 그래도 좋은 대학 가는 겁니다. 상위 3, 4% 안에는 들어야 최상위권 간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는 해야 최상위권 가는 거고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 가는 거라고 보시면 어차피 등급의 퍼센테이지가 변한다라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닐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학교 때 내가 A였어 라는 걸 가지고 고등학교 때 가서 전 과목 최상위권을 유지해야지라고 하면 거의 8, 90%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내신 관리의 베스트는 3년 동안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거지만 대부분은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중등수학과 고등수학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모든 수준에서 전부 다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거는 쉬운데 양도 적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 학습에 조금만 재능이 있으면 약간의 시간만 투자를 해도 A를 받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양도 적고 쉬우니까. 근데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양도 훨씬 많은데다가 난도도 훨씬 높아져요. 웬만한 학습 능력을 가지고는 전 과목을 그 시간 내에 잘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소수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퍼센테이지를 봐도 그렇고 양과 난이도를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3년 동안 전 과목을 잘해야지 라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고 해도 그렇잖아요. 제가 난 태권도도 하고 수영도 하고 유도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 그것들을 전부 다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보면 사실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죠? 학습에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만 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깊이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실력을 쌓는데 실패하게 되고, 그럼 학년이 올라가면 앞에 있는 것도 알아야 되고 양도 많아지고 어려워지는데 앞에 건 실력을 못 쌓았죠? 뒤로 가면 앞에 있는 거 까먹는 데다가 어려워지죠? 성적이 떨어집니다. 성적이 떨어진다는 건 내가 실력이 없는 학생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학에 진학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짤 때는 아이의 학습 능력이나 성향을 보고 전략을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굉장히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근데 성실하기까지 하다, 그러면 전 과목을 잘하는 걸 도전해봐도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학습 능력이 그렇게 최상위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전 과목을 하면 어정쩡해지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당연히 전 과목 최상위를 3년 동안 하는 건 학습 능력이 뛰어난 극소수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거 못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 남은 한 가지 우상향하는 전략으로 가야 될 거잖아요. 우상향은 할 수 있을까요? 하면 제가 여태까지 학생들 가르쳐본 경험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까지 지도했던 학생들 중에 3명 빼고는 다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3명은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제가 가진 능력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생각했던 애들 3명 있고 나머지는 우상향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상향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학습 능력이 평범한데 나는 국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사회도 하고 미술도 하고 모두 할 거야 하면 나는 학습 속도가 빠르지 않은데 해야 될 건 많으니까 항상 쫓기듯이 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도 하나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알려주면 알려준 대로 그냥 선생님이 풀이 알려주면 뭐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빨리 답을 맞히고 다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실력을 쌓지 못할 거예요. 그럼 학년이 올라가면 앞에 있는 거는 모르고 다 까먹고 실력도 쌓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성적이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반면에 내가 1학년 때 열심히 해두면 2학년 때 가서 도움이 되는 상당히 편해질 수 있는 과목에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전 과목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2과목만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2과목의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실력이 쌓이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2과목에 집중했는데 그 2과목의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전 과목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면 당연히 실패하는 거예요.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극소수에 속하지 않는다면 선택과 집중이 무조건 우월한 전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2과목의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나하나 깊이 있게 고민하고 제대로 공부를 해보면 대개는 2과목의 성적이 오릅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 위계가 분명한 과목이라고 하죠. 1학년 때 수학을 잘 해놓으면 2학년 때 수학하기가 편해집니다. 시간이 남아요.
그럼 2학년 때는 다른 과목을 더 공부할 수 있겠죠? 2학년 때는 다른 과목을 선택하고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1학년 때 선택과 집중한 과목이 먼저 올라요? 그러면 2, 3학년이 됐을 때는 다른 과목에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부를 깊이 있게 해보면 공부에 대한 노하우가 생겨요. 그 노하우를 가지고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과목이 같이 오릅니다. 이렇게 하면 성적이 정말로 우상향을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우상향을 하는 게 더 쉬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애들은 전 과목을 하다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알아서 포기를 해줘요. 학년이 올라가면 나는 실력을 쌓지 못하고 점점 성적이 떨어지고 있어요. 주변에. 근데 나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두 과목은 실력을 쌓아놨고 다른 과목은 실력을 쌓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올라가요. 실제로 고3쯤 되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합니다. 강남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어요. 강남에서도 뭐 좋다는 학교 세하고나 뭐 이런 데 가봐도 3학년쯤 되면 반에서 30% 정도는 아예 수학을 못합니다. 과천고 같은 데는 50% 정도는 수학을 아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만 하지 않아도 그 안에는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실력을 쌓아서 올라가고 있으니 다른 아이들이 떨어질 때 반대로 추진력을 올라서 반작용으로 훨씬 더 빨리 올라가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도 대학을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제가 강남에서 수업할 때 어떤 학생들 많이 받았었냐면 70%는 진짜로 최상위권 애들을 받았어요. 가만히 놔둬도 스카이 정도는 갈 수 있는 애들 받아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좋은 대학을 보내는 일을 했고, 나머지 30% 정도는 중학교 때는 잘했는데 고등학교에서 일반고 기준으로 수학이 5, 7등급까지 떨어진 애들을 받아서 수업을 했어요. 얘네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내신 포기입니다. 왜 내신을 포기시켰냐면 1학년 때 수학이 이미 5에서 7등급이에요. 근데 이건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였겠죠? 이 상태에서 내신으로 스카이를 간다라는 거 말 자체가 되지 않거든요. 내신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3월 달에 중장기적인 공부를 했는데 4월 달에는 내신 공부해야 되니까 내신 해야지 하면 대부분의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냐면 영어 기준이면 지문 딸딸딸딸 외웁니다. 지문을 딸딸딸딸 외우는 게 영어 실력을 키우는데 대체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죠. 예를 들면 수학 학교 프린트 딸딸딸딸 풀이 외웁니다. 근데 외우는 것 자체 아무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을 쌓는 것과는 동떨어진 공부를 한 달 동안 하면 실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습관을 다 망치고 오기 때문에 내신을 포기를 시켜요. 그리고 중장기로 실력을 쌓는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면 얘가 1학년 때는 5, 7등급이었는데 한 학기 정도 하면 제 경험상 보통 아이들마다 다르지만 많이 오른 애들 1, 2등급까지도 당연히 오르지만 보통 3, 4등급까지는 오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두 학기 더 하면 1, 2등급까지 올라요. 근데 강남에서는 2등급이면 좋은 등급이거든요. 1등급이면 당연히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여기서 안정적인 1등급 받는 거는 힘들어요. 굉장히 내신 치열하기 때문에 2등급만 받아도 강남에서 괜찮아요. 근데 수학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그 뒤에는 다른 과목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 친구 처음에 들어올 때는 네 내신은 휴지 조각이야 아무데도 못 써 해서 내신을 포기시켰는데 성적이 오르니까 실제로 이렇게 받았던 애가 어디 갔냐면 성대 경영에 학종으로 갔습니다. 수시로 갔어요. 그리고 얘는 실력이 쌓여서 오른 거잖아요. 수능에서도 1등급 받았습니다. 수학을. 그래서 사실 수능 점수로는 고대 경영 갈 수 있는 점수가 나왔는데 수시 납치당해서 선대 경영을 갔거든요. 그리고 이 비슷한 상태에서 시작한 친구 있어요. 이게 7등급에서 시작했는데 걔는 나중에 3학년 1학기 때 그때는 교내대회는 쓸 수 있었거든요. 걔는 연대가 사실 숫자를 굉장히 많이 보는 학교인데 불구하고 우상향 전략으로 연대 영문학과 수시 갔습니다. 근데 문이과를 막론하고 실제로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그래서 70%는 원래 최상위권 애들을 받았고 30%는 고등학교 올라서 수학이 무너진 애들을 받았는데 그런 애들을 데리고도 대부분 스카이에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상향 전략이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전략은 크게 두 가지다. 근데
3년 내내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건 학습 능력이 뛰어난 극소수만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아이들에게는 사실은 해당이 없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다 전 과목을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통은 성적이 떨어지거나 실력을 제대로 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상향 전략을 택하면 한두 과목씩 실력을 쌓아나가는 게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아이들은 실력을 쌓지 못했을 때 내가 실력을 쌓아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상승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주제도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수학의 차이나 뭐 내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실제로 중학교 애들이 고등학교 수학에서 무너지는 구체적인 이유와 개선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공부할 때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왜 무너지는지를 알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보통 제가 아이들한테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상위권 하위권을 막론하고 대부분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근해 공식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건 근해 공식이 아니거든요. 근해 공식을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을 한다면 이거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근해 공식 아니거든요. 근해 공식은 뭘 가지고 근해 공식이라고 하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고 a가 0이 아니면 x는 2a분의 어쩌고 저쩌고다 라는 걸 근해 공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때 얘를 뭐라고 하냐면 근해 공식의 가정이라고 하고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결론이라고 합니다. 근해 공식뿐만이 아니라 수학에서 다루는 뭐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 미분 공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모든 정리, 성질, 공식, 법칙은 전부 다 명제고요. 그 명제는 100% 어떤 꼴이냐?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P면 Q이다의 꼴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 100%예요.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의 학교나 학원에서 개념이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건 결론만 가르칩니다. 반쪽짜리 공부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정이 만족될 때만 결론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결론만 공부했지 가정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 풀 때 어떻게 되냐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보고 문제를 풀어야겠죠? 문제에 주어진 조건상에서 가정이 만족되는 명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가정을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보고도 자기가 뭘 쓸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분석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보고도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뭘 쓸 수 있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푸냐면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풀래. 내가 공부 많이 해봤는데 이 문제 그냥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 경험이나 느낌에 근거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유형화라고 해요. 유형화에서 가르치는 건 대부분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가정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본인이 뭘 쓸 수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형태를 보고 이렇게 생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암기하듯이 외우는 공부. 그런 걸 가지고 유형화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양이 적습니다. 그리고 쉬워요. 유형에도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습 능력이 조금만 있다라고 해도 문제집 한두 권을 풀면 90점 맞는 거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고등으로 가면 양도 많아지고 문제의 난도도 많이 높아집니다. 거기에 유형의 제한도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외워서 하려고 하면 당연히 실패하겠죠. 그리고 유형화를 했을 때 실패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고등학교에서의 시험은 뭐냐면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을 잘 데려갈 수 있도록 변별해주는 게 고등학교 시험에서의 하나의 중요한 목표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출제를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문제풀이 하는 애들을 우수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출제를 당연히 어떻게 하냐면 안 배운 걸 낼 수는 없죠. 대학과정의 거 낼 수 없죠. 중요한 걸 생소한 형태로 냅니다. 중요한 걸 아이들이 접해보지 못한 형태로 내는 게 상위권, 최상위권 가르는 문제의 출제 원칙이라고 보시면 크게 빗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형화를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시험에서는 풀어보지 못한 형태의 고난도 문제를 마주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제대로 풀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당연히 뭘 공부해야 될까요? 아이들은 결론만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만 공부하기 때문에 문제를 외워서 풀 수밖에 없는 거고 형태를 보고 유형화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공부를 할 때는 개선하려면 가정과 결론을 모두 공부해야 돼요. 이걸 모두 공부하면 문제는 100% 뭘로 푸는 거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100% 3단 논법만 가지고 푸는 거예요. 문제 외워서 푸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100%라고 말하는 건 한 줄짜리 문제 빼고 사실상 유의미한 거 한 줄짜리 문제는 의미 없잖아요. 뭐 그거 몰라가지고 상위권 못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못하면 최하위권이 맞는 거지. 자, 그래서 3단 논법으로 푸는데 이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문제에 주어진 게 P예요. 구하는 게 Q예요. 근데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그럼 한 방에 끝나겠죠? 이런 게 정석의 보기 같은 문제. 개념을 배우자마자 그거 적용하면 한 줄로 즉각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이런 형태고 모의고사 맨 앞장에 있는 2점짜리 문제가 이런 정도의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보다 조금 복잡해지면 주어진 건 P고 구하는 건 R이에요. 근데 P이면 R이다라는 명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가정이 P인 명제의 결론이 뭔지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정 결론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가정이 P인 명제가 뭐 있는지 알겠죠? 예를 들면 주어진 게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지? 근해 공식, 뭐 판별식, 근각의수의 관계 2차 방정식과 관련해서 배운 명제들 쭉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근해 공식이면 근해 공식의 결론, 판별식의 결론, 뭐 근각의수의 관계의 결론 이런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요? Q1, Q2, Q3 중에 셋 중에 하나가 가정이고 결론이 R인 명제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 Q1이면 R이다, Q2이면 R이다 배운 거 있어. 그러면 얘는 3단 논법에 의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정석으로 치면 기본 문제나 유제 정도가 될 거고 모의고사의 3점 정도의 문제가 이런 정도의 수준의 문제라고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보다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어진 게 P고 구하는 게 S예요. 가정이 P고 결론이 S인 명제가 없겠죠. 더 어려운 문제니까. 그럼 어떻게 할래 물어보면 대부분 똑같이 가정이 P인 명제의 결론이 뭐가 있는지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기서 일로 가는 명제가 없어요. 가정이 Q이고 결론이 S인 명제가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애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여기서 한 번 더 갈게요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겠죠. 틀린 건 아니거든요. 별로 좋은 전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면 내가 망망대해에 표류하고 있는데 나는 목적지도 등대도 보지 않고 노만 적을 거야. 어디로 가든지는 상관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거야 라는 건 비슷해요. 당연히 뭘 봐야 되냐면 목적지를 봐야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결론이 S인 명제의 가정은 뭐가 있지? 그러면 가정 결론을 다 공부했던 학생이라면 결론이 S인 명제는 이런 거 있어.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풀어요? 이 셋 중에 하나가 가정이고 이 셋 중에 하나가 결론인 명제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명제가 이렇게 있었어 라고 하면 얘는 세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보통 정석에서의 연습 문제,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가 이와 비슷하거나 더 복잡한 구조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내는 킬러 문제 중에 EBS 해설 기준으로 풀이가 100줄이 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걸 외워서 풀 수 있을까요? 풀어보지 않은 형태로 냈을 텐데 손 나가는 대로 풀면 거의 못 풀어요. 근데 3단 논법으로 풀면 2줄짜리 풀 줄 알면 100줄짜리도 풀 줄 아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P에서 시작해서 한 줄 나가면 벌써 한 줄 줄었잖아요. 귀납적으로 한 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한 줄만 정확하게 하면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정리, 성질, 공식, 법칙, 심지어 문제까지도 명제예요. 그리고 전부 다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이들은 가정을 공부하지 않고 결론만을 공부하기 때문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보고도 본인이 뭘 쓸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그냥 경험이나 느낌에 의해서 이건 이렇게 푸는 거고 저건 저렇게 푸는 거야를 외워서 풀기 때문에 그런데 시험에서는 그런 학생들 걸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필연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가정과 결론을 모두 같이 공부해야겠죠? 그 다음에 문제는 3단 논법을 푸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렇게 공부한 애들, 결론만 공부한 애들은 틀렸을 때 뭘 배우냐면 이거 예외야. 이거 안 풀어봐서 틀린 거야. 혹은 풀어봤는데 까먹었어. 이렇게 진단을 하니까 처방이 뭐밖에 없냐면 까먹기 전에 다시 풀어야 돼요. 그죠? 안 풀어본 문제가 없게끔 더 풀어야 돼요. 틀리면 문제를 더 푸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푸는 양을 점점 늘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수가 떨어지면 더 이상 물리적으로 공부할 시간을 확보 못하는 선까지 했는데 성적이 떨어지고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포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좋은 게 뭐냐면 크게 3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당연한 얘기인데요. 문제 풀면 내용 복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 풀려면 당연히 내가 배운 명제가 뭔지를 봐야 되잖아요. 주어진 조건상에서 쓸 수 있는 명제가 뭐가 있지?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명제가 뭐가 있지? 문제를 풀 때마다 개념을 리스트업 할 수밖에 없잖아요. 관련된 명제 다 불러와서 그 중에 뽑아서 쓰는 거죠. 한 문제를 풀어도 내용과 연관돼서 복습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까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개념은 개념이고 문제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풀었을 때 개념 몰라서 틀린 거 아니잖아요. 안 풀어봐서 틀린 거지. 잘못 공부해서 그런 겁니다. 틀리면 개념을 잘못 알아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3단 논법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문제를 풀 때마다 배운 걸 가지고 와서 리스트업해서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복습이 촘촘하게 단기간에 많이 될 겁니다.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데 굉장히 수월해질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3단 논법으로 푸는 것 자체가 진짜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연습이 됩니다.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기존에 공부하던 것처럼 형태를 보고 문제를 외워서 풀면 어떻게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길러지겠어요? 안 길러지거든요. 근데 그런 걸 요구하는 문제를 내기 때문에 못 풀 가능성이 높아지고 학년이 올라가면 성적이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세 번째, 전자의 경우에 결론만 공부해서 문제를 유형화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틀렸을 때 배울 수 있는 건 그 풀이 자체밖에 없어요. 그냥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 자체를 외우고 끝나요. 근데 가정과 결론을 모두 공부하고 3단 논법으로 공부했을 때 틀리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가정을 잘못 봤나? 아니면 결론을 잘못 적용했나? 그래서 문제를 풀어서 틀리면 학습 완성도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나 이거 이 조건이 있으니까 이거 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안 돼? 그래서 이런 경우에 조건이 만족 안 되는구나. 이 조건 확인하는 거 되게 중요하구나. 한번 배우면 다음에 전혀 다른 유형의 문제에서도 방금 전에 썼다가 틀린 거 쓰려고 하면
그 틀렸던 거 주의하게 되겠죠? 두세 번만 틀리면 그 다음부터 잘 안 틀립니다. 학습 완성도가 올라가요. 근데 배운 명제 자체는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학습 완성도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실력이 쌓이고 갈수록 좋아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의 보통의 아이들은 학습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이 아니라 단지 풀이를 하나 더 외우는 방향으로 공부를 합니다. 심하든 선행이든 현행이든 다 얄짤없죠. 그냥 다 문제의 디테일만 공부하잖아요. 그거 당연히 다 까먹는 겁니다. 그렇게 선행하면 아마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자, 제가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 진짜로 고등학교에 문제를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디테일을 다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제 1번. 대부분의 애들 문제 처음 배울 때 이거 풀라고 하면요. 처음 배울 때요. 두세 번 배우고 나면 이 정도는 쉬우니까 잘 안 틀려요. 처음 배울 때 이 문제 보고 어떻게 푸냐면 일단 x제곱을 봅니다. 2차죠. 실근을 가진대요. 그럼 애들 어떻게 푸냐면 숨도 안 쉬고 이건 판별식 써서 푸는 문제야. 이렇게 외워져 있잖아요. 이 정도는 유용하게 되니까. 그래서 판별식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서 문제를 풀고요. 틀립니다. 그럼 애들이 이 문제를 처음에 풀고 틀렸을 때 뭐라고 반응하냐면 대부분 애들은 답지 보고 나면 실수야. 아니면 이건 예외야. 따로 외워야 돼. 이렇게 대처를 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문제의 풀이 하나만 더 외운 거 말고는 없게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3단 논법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틀렸을 때 배워요. 뭘 배우냐? 판별식을 쓰면 왜 틀리지? 판별식의 가정을 잘못 봤나? 결론을 잘못 적용했나? 둘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럼 판별식의 가정이 뭐가 있지를 보면 얘는 2차고 실계수라는 가정이 있어요. 찾아보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2차라고 판단했던 기준이 이거잖아요. 얘가 2차가 아닐 수가 있나를 봐야겠죠. 근데 얘는 2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k 플러스 2가 0일 수도 있잖아요. k가 마이너스 2면 이 식은 2차가 아니에요. 이걸 틀리는 이유는 실수했기 때문도 아니고 예외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판별식의 가정이 만족되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별식을 무지성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틀려서 가정을 잘못 봤구나. 여기 개수에 문자가 있으면 제곱만 가지고 2차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배우면 2차식에 관련된 어떤 성질을 쓰더라도 저거 주의하게 됩니다. 나 근해 공식 쓰고 싶어. 2차인지 봐야지. 개수에 문자 있네? 저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3차식의 성질도 마찬가지예요. x세제곱만 보고 3차라고 달려들지 않겠죠. 왜? 개수에 문자가 있으면 0 되면 차수가 2차가 아닐 수도 있듯이 3차에서 똑같이 적용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3단 논법을 가지고 공부하면 이런 것들 한번 틀렸을 때 개념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학습 완성도를 높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실력이 쌓이고 이렇게 되면 유형이 달라져도 똑같은 성질 쓰려고 했을 때 실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문제 볼까요? 밑에 문제는 실제로 동산고등학교 내신 기출문제거든요. 근데 이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더럽고 생소한 형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은 이 문제 보고 쫄아요. 나 이런 거 안 풀어봤는데 처음 보는 문제인데 형태가 복잡하기까지 하네. 어떻게 풀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3단 논법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는 게 뭐야 하면 1에서 5 사이는 알죠? 이게 예를 들면 P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하는 거 뭐야 하면 2023에서의 함수값이잖아요. 이게 S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P에서 출발해서 S로 가거나 거꾸로 S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를 봐주면 되겠죠. 그러면 안 쓴 조건이 뭐가 있어 하면
사실 이 조건이 있잖아요. 얘는 뭐 하는 거야 하면 큰 거를 작게 바꾸는 겁니다. 이 얘기는 2023을 작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겠죠? 어디까지 바꾸면 돼요? 1에서 5 사이로 들어오게 바꾸면 되겠네요. 그러면 3단 논법으로 생각하면 논리적인 분석이 끝났죠?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될까요? 나의 성질을 이용하면 얘는 뭐 5 곱하기 뭐 될 테니까 그냥 5 끄집어내면 되겠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들어와야 되냐면 이 사이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5보다 크잖아요.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근데 2023을 25로 나눠봤자 여전히 5보다 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한 번 더 하면 되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5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면서 안에 있는 수를 5 작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갈 때까지 풀면 되냐면 1에서 5 사이의 수가 나올 때까지 그냥 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중요한 아이디어 생소한 형태로 낸 거고요. 3단 논법으로 문제 분석하고 푸는 게 연습이 되어 있으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실제로 여기서 한 번만 더 하면 문제 끝납니다. 5의 4제곱이 625기 때문에 이게 1에서 5 사이가 될 거고 얘의 값은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계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쫄아서 못 푼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경상고등학교면 그렇게 좋은 학교잖아요. 이런 학교에서 문제 출제를 할 때도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변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중요한 걸 생소한 형태로 내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이해되셨을까요? 이게 뭐 디테일이야. 지금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신 지 오래되시면 디테일은 기억나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걸 수 있어요. 근데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말만 이해가 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또 예로 볼게요. 자, 예제 3번 보시면 문제를 풀 때 항상 주어진 거 구하는 거 파악해야 시작이 되겠죠. 3단 논법으로 풀어야 되니까. 그러면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라는 얘기 해석을 해보면 이거 항등식이라는 얘기예요. 아, 항등식이 주어졌구나. 그러면 항등식에 대해서 내가 배우는 게 뭐가 있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딱 2개 있습니다. 이 사인 코사인 배울 때까지는 딱 2개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아무거나 대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양변을 전개해서 개수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개수 비교는 다항식에서만 쓸 수 있는 성질이에요. 개수 비교에 대한 명제는 가정이 다항식일 때거든요. 근데 여기 사인 코사인이 있기 때문에 개수 비교는 못 쓰게 막아놓은 거예요.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x에다 뭔가를 대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애들 여기다 뭘 대입해야 될지 막연하게 생각나는 대로 대입하면 당연히 망할 거거든요.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될 거냐면 x에다가 뭔가를 대입을 해서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얘를 코사인으로 만들어야 돼. 이걸 생각하고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x에 뭘 대입해야 사인이 코사인이 되지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애들은 문제의 형태를 보고 나 이렇게 생긴 문제 풀어본 적 없는데 와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생겼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아무거나 막 하다가 대부분 다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중상위권 이상이다. 그랬을 때 야 여기다 뭔가 집어넣어서 얘 만들어 하면 대부분 다 대답 잘 합니다. 실제로 뭘 대입하면 되냐면 그냥 여기다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이거 대입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코사인 x거든요. 사인과 코사인을 바꿀 수 있는 성질 자체가 수학 1에서 딱 4개만 배워요. 근데 그 중에 3개는 애들이 유형화가 됩니다. 왜? 대부분의 문제가 그것만 쓰니까. 근데 그 나머지 걸 물어버리니까 못 푸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신경 써서 하면 사실 이 성질 모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 이런 식으로 적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 푼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학교가 없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런 것도 전형적으로 3단 논법으로 푸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3단 논법만 알면
중상위권 이상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과 결론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랬을 때 3단론법으로 풀면 실제로 고난도 문제라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얘는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으로 가서 이제 각 과목, 학년에 해당하는 과목에서는 3단론법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1학년 때 배우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배우는 거는 다항식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1 수학 내내 다항식만 배워요. 물론 집합과 명제 함수를 배우는데 그거는 뭐냐면 수학 전체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공통 수학할 때 이 이유가 뭐냐면 수학 전반에 걸쳐서 근간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거 외에 고1 수학에서 뭘 배우냐면 다항식을 배워요. 그러니까 1단원 대놓고 다항식이고요. 2단원은 방정식과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배우는 거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 4차 방정식 전부 다 다항 방정식이죠. 연립 방정식 하면 1차, 2차 연립, 1차, 2차 연립, 2차, 2차 연립 전부 다 다항식이죠. 부등식 배우면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이거에 연립 부등식 배우는데 다 다항식이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도형의 방정식 배우거든요. 직선은 1차고 원은 2차입니다. 다 다항이에요. 함수도 뭐 배워요? 다항함수 배우죠. 1차 함수, 2차 함수 배우지 뭐 갑자기 1학년 때 사인, 코사인 이런 거 배우지 않잖아요. 다항함수만 배워요. 그러면 다항식에서의 핵심이 뭘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문자가 한 개예요. 그리고 차수가 낮아요. 예를 들면 차수가 1차예요. 문자가 한 개밖에 없고 차수도 1차인데 그 문제가 어려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려울 수 없습니다. 문자가 하나고 차수가 1차면 어려울 수 없어요. 그러면 문자가 하나고 차수가 1차라는 걸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문자가 여러 개거나 또는 차수가 높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럼 1학년 수학에서의 고난도 문제는 딱 두 가지예요. 문자가 많거나 차수가 높거나. 그러면 배우는 게 뭘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다항식에서 내내 배우는 건 뭐냐면 문자 수를 줄이고 차수를 낮추는 것들만 배운다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까요? 자, 방정식 뭐부터 배워야 하면 당연히 1차 방정식 먼저 배웁니다. 보통 1차 방정식은 공부 안 해도 다 풀어요. 이건 진짜 쉽거든요. 그 다음에 뭘 배우냐면 2차 방정식을 배워요. 보통의 학생들이 2차 방정식에 대한 거 하나도 안 알려준 다음에 그냥 던져주고 풀어 하면 진짜로 처음 배울 때 못 풀거든요. 근데 제가 중2 때는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나빴어요. 근데 중3 올라가서 사실 그때 좋은 거 아니라 수업 시간에 자다가 사실 선생님이 깨우셔가지고 혼내시려고 너 이거 풀어봐 했는데 제가 선행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2차 방정식을 생각해서 풀었거든요. 그 천재라서 푼 게 아니고요. 처음에 2차 방정식 풀라고 주니까 안 배웠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아는 건 뭐지? 그러니까 2차 방정식 푸는데 갑자기 뭐 삼각형의 합동조건 이런 거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나 1차 방정식은 아는데 그럼 2차를 어떻게 1차로 바꾸지? 그걸 생각하니까 인수분해나 제곱근의 성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써서 풀었어요. 제곱근의 성질이나 인수분해 이런 명제는 뭘 하는 거냐면 차수를 떨어뜨리는 명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2차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의 곱으로 나타내서 풉니다. 차수 낮추는 걸 배우는 거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 배우는 방정식은 뭐냐면 고차 방정식이라고 배우는데 보통 3, 4차 방정식을 배우거든요. 얘는 어떻게 풀어 하면 1, 2차는 아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서 푸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1차부터 고차 방정식까지 배우는 건 차수를 낮추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문자가 하나면 차수가 높아도 방정식을 풀 수 있게 된 거죠. 문자가 여러 개인 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연립이에요. 연립.
문자가 2개 이상, 식도 2개 이상. 그럼 어떻게 풀어요? 내가 아는 건 문자가 하나면 차수가 높아도 풀 수 있어. 그럼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뭐야 하면 문자가 여러 개야. 그러면 이걸로 바꿔야 되잖아요. 문자 수를 줄이는 것만 배웁니다.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쓰는 명제는 전부 다 문자 수를 줄이는 거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1차 연립 차수 낮출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문자 수를 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차 연립을 푸는 걸 배웠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배워야 하면 당연히 1차, 2차거든요. 얘는 옵션이 2개예요. 2차를 1차로 바꾸거나 아니면 문자 수를 줄이거나. 차수가 높아도 문자가 하나면 풀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배우는 건 당연히 2차일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배워요? 이 2차를 1차로 바꾸면 아는 게 되죠. 3단 논법으로 모르는 걸 아는 걸로 바꿔가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배우는 수학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배우는 게 뭐밖에 없어요 하면 문자 수를 줄이고 차수를 낮추는 것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문자 수를 줄이고 차수를 줄이는 걸 애들이 접해보지 못한 생소한 형태로 내는 게 기본이에요. 이 근방에서 제일 좋은 학교 하나 뽑으라고 하면 당연히 신성고겠죠? 이 신성고 기출문제예요. 이거 애들이 왜 어려워했을까요? 문자가 2개죠. 1개가 아니죠. 근데 차수가 어때요? 11차식이 나왔어요. 문자도 2개인데 차수도 11차인데 이걸 애들이 어떻게 풀어요? 안 풀어봤는데 11차식이니까 애들이 손 나가는 대로 풀어서 풀 수 있을까요? 이거 한 번에 1필 위주로 갈겨서 푸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대부분의 애들은 손가락 빨다가 못 풀거나 마음대로 막 이거저거 하다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포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문제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려워 보이지만 차수를 낮출래? 문자 수를 줄일래와 관련해서 배운 명제가 뭐가 있지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조건이 근이라는 게 주어졌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 애들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중하위권도 다 알아요. 고등학생이면.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지금 P에서 Q로 온 거예요. Q1으로 온 거예요. 근이니까 할 수 있는 게 뭐 있지 하면 대입할 수 있겠죠? Q2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막 있겠죠? 근데 여기서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차수를 줄이거나 문자 수를 줄이는 게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그게 학습 목표니까. 근데 저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런 식 하나 있으면 무조건 차수 낮출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왜 차수를 낮출 수 있냐면요. 저게 2차가 아니고 3, 4차에도 똑같아요. 왜 차수를 낮출 수 있냐면 제일 차수가 높은 거 하나만 남기고요. 나머지를 다 반대편으로 넘겨요. 그러면 얘는 2차죠? 얘는 1차죠? 둘이 같잖아요. 2차를 1차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당연히 차수가 떨어집니다. 이런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문제에 낸다고요. 그러면 2차만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곱하기 알파 해볼게요. 알파 세제곱은 루트 2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죠? 근데 방금 전에 알파 제곱을 이걸로 바꾸면 차수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제곱 대신에 얘를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 2알파 마이너스 2알파 지워지고 마이너스 2 됐죠.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2입니다. 3차는 상수로 바뀌어요. 알파 6제곱은 4겠죠. 알파 9제곱은 마이너스 8이겠죠. 차수 떨어뜨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애들은 왜 못 풀어요? 차수를 낮추는 거에 뭐가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풀려고 하니까 딱 보고 아니다 싶으면 포기하거나 손 나가는 대로 이거저거 해보다가 시간만 뺏기고 못 푸는 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학습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보고 풀면 별거 아니에요. 이 관점에서 보면 사실 아까 전에 동사구 문제도 당연한 거예요. 전문 용어 쓰지 않아도 얘는 큰 수예요. 그러면 이건 뭐지 하면 작은 수예요. 그러면 OX가 커요, X가 커요 하면 둘이 같잖아요. OX를 X로 박으면 큰 수를 작은 수로 고칠 때 쓰는구나 라는 거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예요. 크고 복잡한 걸 작고 간단하게 만드는 게 수학의 단원을 막론하고 항상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안 풀어봤다고 못 푼다라고 하면 그건 그냥 논리적 분석적 사고가 안 돼 있어서 못 푸는 거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얘는 이런 데에서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수학 아까 고등학교 1학년 것만 말씀드렸는데 이거 고등학교 2학년 거 지금 과정으로는 수원 과정이고 바뀌면 대수로 바뀌어 있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수열이라고 하는 걸 고등학교에서 뭐라고 간략하게 이 설명을 하냐면 수를 규칙적으로 나열한 걸 수열이라고 해요. 그러면 보통 애들은 그냥 정의 읽고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수열에서 뭐 해야 하면 뭐 이거저거 공식만 줄줄줄 외워서 이런 문제 이렇게 풀고 저런 문제 저렇게 풀고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그거는 학습 목표랑 상관없이 다 유형화해서 공부한 거거든요. 그 디테일은 1년이 아니라 한 달만 지나도 기억 안 나요. 잘못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뭘 알아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규칙으로부터 뭘 하고 싶은데 알아야 돼요. 규칙으로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야? 하면 예측하는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예측. 수연에서의 학습 목표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뭐가 될 거냐면 규칙은 어떻게 주어지는데 예측은 어떻게 하는데 이게 당연히 따라 나와야 되는 질문이겠죠. 그러니까 규칙은 보통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 정의 또는 점화식이라고 해요. 이런 용어는 아실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점화식이라고 하면 이렇게 연속된 항들 사이에 관계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n에다 1 집어넣으면 1이고 1 집어넣으면 1이었으니까 위에 식에다 집어넣으면 a2는 3이고 a3은 5고 한 번호가 하나 커지면 이 식 커진다는 규칙이 주어진 거예요. 이런 건 규칙이라고 하거든요. 얘는 예측의 성격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뭘 구하는 건 예측이냐면 일반항을 구하는 건 예측의 성격을 띄어요. 일반항이 뭐냐면 그냥 정리만 해드릴게요. 이거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왜 예측의 성격을 띄냐면 잘 보세요. 여기에다가 n에다가 100을 집어넣는다라고 해서 a 100의 값을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예측의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다 n에다 100 집어넣어 볼게요. a 100은 199죠? a의 1000은 몇이에요? n에다 1000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000에서 1 뺀 거니까 1999잖아요. 일반항을 구하면 세 번째 항뿐만 아니라 100번째 항, 10,000번째 항 다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예측의 성격을 띠게 돼요. 이게 배우는 게 뭐냐면 P면 Q이다꼴의 명제 하나 배운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학습 목표는 뭐냐면 일반항에서 부분합이라는 걸 구하는 걸 배우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습 목표는 거꾸로 부분합에서 일반항 배우는 거거든요. 이 각각이 뭐냐면 가정, 결론인 명제. 반대로 가정, 결론인 명제 이렇게 세 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등차수열에서 뭐 해야 하면 정의 점화식 배우고요. 점화식에서 일반항 구하는 거, 일반항에서 부분합 구하는 거, 부분합에서 일반항 구하는 거 세 개 배워요. 등비수열에서 뭐 해야 하면 똑같습니다. 정의에서 점화식 배우고 점화식에서 일반항, 일반항에서 부분합 이런 거밖에 안 배워요. 그럼 배운 게 P면 Q이다꼴 명제 3개씩 배우는 거죠. 문제 풀 때 뭐만 하면 돼요? 주어진 게 점화식이냐 일반항이냐 부분합이냐만 알아내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과천고 작년 기출문제를 들고 왔는데 이 문제 굉장히 쉬운데 물론 과천고 애들 중에 수학을 제대로 안 하는 애들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정답률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이런 문제 어떻게 풀 수 있냐 하면
이게 뭐야 물어보시면 부분합이에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야 하면 일반항 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일반항을 구하면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럼 내가 구하는 거 뭐야 하면 이것도 합이에요. 부분합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 필요해 물어보면 일반항 필요하거든요. AM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묻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얘를 구했을 때 얘를 알아낼 수 있어만 물으면 끝나는 문제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역수 취한 다음에 양변 4n-2로 나누면 끝납니다. 근데 애들은 이걸 어렵다고 못 푸는 거예요. 형태가 조금 생소해졌다고. 그러면 당연히 실력 없는 학생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복잡한 문제라고 해도 사실 본질은 똑같거든요. 가정 뭐야? 결론 뭐야? 이거 보고 3단 논법으로 하나하나 찾아가면 진짜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보통의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문제조차도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를 유형화해서 외우면 이거 지금 배우면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서 기억이 날까요? 안 나겠죠? 근데 수열에 대한 모든 문제를 점화식에서 일반항, 일반항에서 부분합, 부분합에서 일반항 이 세 가지 명제만 가지고 분석을 해서 풀면요. 2년 지나도 그건 기억납니다. 수열 문제 나오면 저거 점화식이야, 일반항이야, 부분합이야 묻게 돼요. 왜 그러냐면 수열이 수학 1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냥 어림잡아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얇고 쉬운 문제집을 풀어도 수열에 대한 문제 200문제는 풀게 돼 있어요. 그 200문제를 전부 풀 때 주어진 게 점화식이야, 일반항이야, 부분합이야를 묻고 3단 논법으로 풀었다면 그거 까먹지 않을 거예요. 그 푸는 과정에서 그 단원에서 필요한 사고 연습도 많이 되겠죠? 실력도 쌓일 겁니다. 근데 문제를 외워서 풀면 한 학기 뒤, 두 학기 뒤, 2년 뒤가 아니라 한 달만 지나도 전혀 풀지 못할 거고 변형된 문제도 풀지 못할 거고 실력도 쌓지 못했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수학이 A였던 건 사실은 잘해서라기보다는 수학이 쉬워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조금의 학습 능력만 있으면 문제집 한두 번 풀었을 때 A 안 나오는 게 더 이상합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 중에 고등학교 가서 제대로 하는 애들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에서는 양도 많고 어렵고 유형화도 잘 되지 않는데 그걸 유형화해서 달려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학에서 된 학생을 평가할 때는 유형한 학생은 실력 없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걸러내기 위해서 중요한 걸 생소한 형태로 묻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형을 아무리 많이 해봤자 유형의 제한이 없는 상태여서 생소한 형태를 계속 출제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우수한 학생 가르기 위해서 그런 문제 계속 출제하거든요. 나올 때마다 제대로 풀지 못하면 당연히 점수가 들쭉날쭉하거나 성적이 떨어질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명제의 가정과 결론을 다 공부를 하고 3단 논법을 가지고 풀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를 다 3단 논법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논리적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연습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마다 배운 걸 리스트업해서 풀어야 되니까 당연히 복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틀렸을 때 가정을 잘못 봤는지 결론을 잘못 봤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해서 학습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기 때문에 실력이 쌓이고 당연히 성적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극복을 하면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원래 제가 준비한 파트가 하나 더 있는데 이제 10시가 거의 다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의 파트는 생략하고 일단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고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